조셉 워커는 역사적인 비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는 체이스 파일럿에게 오케이 표시를 하며 미소를 짓고 최신 무동력 로켓 비행기 X-15의 조종석을 닫습니다. 비행기는 B-52 폭격기의 날개 아래에 장착됐어요. 비행기는 이륙했고 13km까지 올라갑니다. 조셉은 평생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침착하면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강철 비행기 친구를 누구보다도 신뢰합니다. 폭격기가 X-15를 투하합니다. 로켓이 발사되고 환상적인 추진력으로 조셉은 우주의 가장자리를 향해 급격히 상승해요. 그는 최초의 저궤도 비행을 하는 자신의 꿈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셉은 로켓 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종장치를 조절합니다. 보통의 푸른 하늘 비행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아름다운 곡선의 지구 풍경과 검은 지평선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각적 특권이죠. 조셉 워커의 반응은 그가 무중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주에 온 걸 환영해요. 조종사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워커라는 이름은 항상 그에게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앞으로만 나아가고 더 높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멈출 줄 몰랐어요. 10대 시절 그는 양팔을 옆으로 벌리고 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갑자기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을 상상했고 자신이 날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사람과 비행기로서 날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시험 비행사로 일할 때 그는 해질녘의 도시 불빛 위를 날곤 했습니다. 불빛은 아래에서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보였고 그가 도달하기를 원하는 먼 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우주비행사가 되고 대단한 영예라고 여겼던 우주비행사 날개 배지를 얻는 그의 꿈은 바로 그때 태어났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셉은 열심히 공부했고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는 또한 1951년 드라이든 항공자문위원회 NACA에 가입한 후 초기 X 시리즈 항공기와 27번의 로켓 항공기 비행에서 광범위한 시험 비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탄탄한 공학적 지식과 결합시켰어요. 시험 비행사가 매일 목숨을 걸도록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용기, 의무감, 헌신, 열정? 전부 다예요. 조셉은 재능 있는 시험 비행사였고 자신의 직업에 만족했지만 항상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X-15 우주 비행 프로그램의 수석 조종사로 초청되었을 때 그는 적임자였어요. 엔지니어와 12명의 시험 비행사를 포함한 팀 전체는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생존할 수 있는 비행기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극초음속 비행과 아음속 풍동 시험에 대한 이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극초음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조종 가능한 비행기를 설계할 수 있을까? 극초음속으로 인한 높은 가열 속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고에너지 환경에서 조종사가 생존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 X-15 폭격기의 날개에서 발사되면 처음 몇 초 동안은 자유낙하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후에야 로켓이 점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켓 실패의 위험도 상당했습니다. 팀은 또한 대기권 밖에서 조종할 수 있고 고속과 가파른 진입 각도로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비행기를 설계해야 했어요. 만약 X-15의 각도가 잘못되면 비행기는 파괴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운명에 도전하는 건 모든 시험 비행사의 임무입니다. 조셉은 비행기의 구조를 자신의 몸만큼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X-15는 조종석이 있는 커다란 추진 연료 탱크처럼 생겼어요. 길이가 15m, 너비가 6m, 높이가 4m였죠. 하지만 추진 연료 탱크는 15m 중 절반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X-15는 추진 연료 없이 6,800kg, 연료가 채워지면 15,000kg의 무게가 나갔습니다. 추진 연료는 액체 산소와 무수 암모니아로 구성됐어요. 마하 6의 초음속, 즉 시속 6,440km의 속도로 날기 위해서는 648도의 높은 온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행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X-15는 강철 인코넬 X로 만들어집니다.
강한 고강도 니켈, 철 합금이죠. 오직 3대의 항공기가 제작됐어요. X-15는 그 당시에 존재했던 비행기 중 단연코 가장 빠른 비행기였습니다. 음속의 7배인 시속 7,272km의 속도로 날 수 있었어요. 조셉 워커는 우주 가장자리로 날아갔다가 12분 만에 다시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는 25,800kg의 강력한 추력을 전달한 액체 로켓 엔진 리액션 모터 XLR-99에 의해 구동됐어요. 워커의 X-15 최초 비행 동안 그는 로켓 모터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고 오! 와! 라고 소리치며 조종사의 좌석에 부딪혔어요. 이 거대한 사출 좌석의 무게는 122kg이었어요. 좌석은 사출 후에 작동하는 2개의 커다란 안정 날개와 좌석 안정화를 위해 확장되는 2개의 큰 텔레스코픽 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공기는 작아서 7m 너비에 약 18평방미터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공기의 꼬리는 2개의 다각형 수평면과 2개의 수직면을 가진 특이한 것이었어요. 꼬리 표면은 화살의 깃털과 비슷해요. 이것들은 항공기를 안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같은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상단과 하단의 수직꼬리 표면은 기존 비행기에 비해 상당히 크고 두꺼웠습니다. 그것은 쐐기 모양으로 정면과 외면의 뾰족한 가장자리와 뒤쪽에 뭉툭한 베이스가 횡단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추가적인 안정성을 제공했고 항공기가 극도로 빠른 속도에서 뒤집히는 것을 막았습니다. 비행기 코에 있는 공기 흐름 센서가 공기 흐름 방향과 충격 압력을 결정했어요. 이 센서를 볼 노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항공기의 앞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류에 따라 서보 구동됐어요. 이로부터 엔지니어들은 영각, 측면 미끄러짐 기울기, 그리고 항공기 위를 흐르는 공기의 충격 압을 얻었어요. 볼 노즈는 고속 비행 중에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 질소로 냉각되었습니다. 워커는 때때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계선인 100km 상공 카르만선 위로 로켓 비행기를 비행하는 최초의 시험 비행사가 될 거라고 동료들과 장난스럽게 내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963년 8월 22일 구 1편 비행 중 조셉 워커는 무동력 비행기 X-15가 도달한 최고 고도 107m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X-15는 B-52 날개의 파일론에 매달려 있어요. 끌어올리는 장치는 X-15의 정비, 연료 공급 및 연결 영역에 위치합니다. 모든 비행 전 점검이 끝났어요. 이륙합니다. X-15는 관성 플랫폼과 컴퓨터를 이용한 최초의 항공기입니다. 표준 기압계는 X-15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어요. 계기판이 있기는 하지만 높은 고도나 대기권 밖에서는 작동하지 않아서 착륙할 때만 사용합니다. 비행의 상당 부분 동안 그는 통제와 안내를 위해 관성 데이터를 사용해요. 발사! X-15가 폭격기에서 떨어져 몇 초간 자유낙하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켓은 85초 이내에 연소하면서 시작되어 엄청난 힘을 생산해요. 조셉은 비행기를 가파른 상승 각도로 끌어올려 긴 포물선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대기 밖으로 나옵니다. 조종사는 창문이 머리 옆에 있어서 시야가 좋아요. X-15의 창밖으로 보이는 시야에서 매우 특이한 점은 조종사가 비행기의 어떤 부분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앞부분도 날개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조종사들은 자세 참고를 위해 항공기의 코와 날개를 사용합니다. X-15에서 조셉이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창틀 뿐이에요. 한편으로는 매우 혼란스럽죠. 하지만 좋은 점은 그러한 전경은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멋진 지평선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이에요. 조셉은 이곳이 다른 곳과 달리 얼마나 조용한지 생각합니다. 임무가 완료됐어요. 조셉은 완벽한 포물선을 완성하고 성공적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합니다. X-15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할 때 폭발하고 부딪히는 강철 새와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모두 견뎌내고 조셉 워커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는 우주로부터 착륙하여 활공할 준비가 됐어요. X-15는 착륙의 안정성을 상당히 향상하는 몇 가지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속도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를 조절하고 조종사가 안전하게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동력 항공기에 필수적이에요.
브레이크가 더 효과적일수록 힘의 제어가 더 정밀해지고 착륙이 더 정확해집니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조종사는 542km의 거리를 지나 발사된 지 11분 8초 만에 X-15를 착륙시켰습니다. 조셉 워커는 로켓 비행기를 타고 우주로 2번 날아간 최초의 민간 시험 비행사로서 역사에 남았어요. X-15 프로그램의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시험 비행사들은 획기적인 실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조종 기술과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성공은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나사가 수십 년 후에 달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조셉 워커는 많은 상과 소중한 우주 비행사 날개 배지를 받았지만 몇 년이 지난 후였어요. 달 착륙을 위한 조종과 작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사용된 달 착륙 연구 차량은 조셉이 조종하도록 맡겨졌어요. 그리고 유명한 달 분화구 워커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1970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조종사 브루스 제르노는 경비행기 비치크라프트 보난자의 아버지와 동업자 2명을 태웠습니다. 이들은 바하마의 안드로스 섬에서 이륙하여 북서쪽의 플로리다 해안으로 향했죠. 당연히 이들은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영공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로는 브루스가 수십 번이나 비행해본 평범한 길이었죠. 이 비행은 보통 문제없이 1시간 반 정도면 끝났습니다. 브루스는 이륙해서 고도를 점점 높였어요. 시작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 앞에 작은 구름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계속 커졌어요. 비행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실제로 점점 커지고 있었죠. 브루스는 비행기로 그 구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끝으로 잘 나왔죠. 그는 고도를 높였는데 신비한 구름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구름은 어마어마했지만 브루스는 구름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순간 비행기 주변이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폭풍 구름도 아니었고 비가 오던 것도 아니었어요. 브루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쾅! 그는 하얀 섬광을 보았습니다. 브루스는 이 구름이 이륙할 때 통과했던 구름과 똑같은 구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0분을 더 비행했어요. 이제 구름은 원통형 모양이 되었고 비행기는 중심부를 통과해 날고 있었습니다. 넓고 끝이 없는 터널처럼 보였고 브루스는 이곳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분 후 그는 터널 끝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구름 터널의 벽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앞에서 벽이 닫히고 있었죠? 항공 계기판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은 소용돌이처럼 좁아지고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자기기들은 계속 엉망이었어요. 브루스에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엄청난 20초가 흐르고 그는 이 안개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비행기로 터널을 뚫고 나올 때 5초 동안 무중력 상태를 느꼈다고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구름은 흩어졌고 이제 비행기는 회색빛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속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브루스는 즉시 라디오로 지상 통제실에 연락을 해서 위치를 파악했어요. 하지만 운항 관제사가 녹색 화면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브루스의 비행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잠시 후 운항 관제사는 비행기가 이미 마이애미 영공에 있다고 말했어요. 브루스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체 비행은 보통 약 90분이 걸렸다고요. 이번에는 목적지까지 47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의 비행기 모델에는 제한된 최대 순항 속도가 있었고 이를 넘어서 마법처럼 초음속 속도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운항 관제사가 실수를 했었나 봐요. 하지만 구름이 갈라졌을 때 브루스는 자신이 마이애미 상공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이 미스터리를 풀 시간이 되었어요. 브루스는 남은 연료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짧은 계산 후 그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원래의 비행에 들던 연료가 모두 소진되지 않았거든요.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그날 84개의 태양 흑점이 기록되었고 태양풍이 심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기권에 혼돈이 생겼고 비행기의 기기와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 비행기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이애미에 도착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동안 이 에피소드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또 다른 미스터리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거예요. 19세기 중반 이래 50척 이상의 배와 20여 대의 비행기가 이곳에서 사라졌어요. 이곳은 대서양의 공식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이 지도로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미국 남동부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작은 해역입니다. 20세기에 이곳은 전설이 됐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비밀기지가 있다고 믿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박이 강한 폭풍에 휘말려서 과거나 미래로 이동하는 타임포털이 있는 곳이라고 확신해요. 아틀란티스가 버뮤다 삼각지대의 바로 아래에 있다는 설도 있어요. 그 도시의 기술이 폭발하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선박을 파괴한다는 거죠. 심지어 항공기들도 이 지역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소문들이 너무 무성해서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든 버뮤다 삼각지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공포는 책과 영화를 통해 대중화되었습니다. 감독, 작가, 언론인들은 이 주제를 즐겨 사용해요. 하지만 그런 작품들에는 소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 장소에 대한 진실을 직접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가설부터 반박해 보도록 해요. 우주물체, 아틀란티스, 시간여행. 이 모든 신화는 20세기 중반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불가사의한 현상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이곳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빈번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 작가가 삼각지대 바닷속에 아틀란티스가 놓여 있다는 내용의 책을 썼습니다. 저자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가설을 매우 설득력 있게 묘사했어요. 사람들은 책을 읽고 좋아했어요. 인간의 심리는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을 읽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어떤 것을 배우게 되면 자신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물론 이 소위 비밀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버뮤다 삼각지대의 책이 인기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책은 저자를 부자로 만들어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유해지고 싶어 했죠. 그 이후로 시간여행과 비밀기지에 대한 몇몇 다른 환상적인 이론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의 신비로운 특징을 다룬 이 모든 작품은 실제 사실이 아니라 다른 책들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진실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은 비밀을 발견하기를 좋아해요. 비록 진실이 아니더라도요.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언제든지 진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속설을 선택하고 그것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아마도 비과학적인 책과 영화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삼각지대에 대해 더 현실적인 자료도 있지만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흥미진진합니다. 한 가설은 선박들이 메탄 때문에 그곳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메탄가스는 이 지역 해저에 축적되어 있어요. 종종 그곳에서 방출되고 표면으로 올라갑니다. 메탄은 물과 접촉하자마자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내요. 그러고 나서 이 거품은 물에 거품을 내고 배를 뒤집는 큰 파도를 만든다는 거죠. 이 이론은 꽤 현실적이고 그러한 자연현상이 존재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 중 어느 것도 메탄가스의 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메탄 분출은 약 15,000년 전에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이론은 로그 웨이브예요. 이것은 폭풍과 바람 없이 형성되는 거대한 파도예요. 잔잔한 수면이 3초 안에 5층 건물 높이의 큰 파도로 변할 수 있어요. 파도는 배를 침몰시키고 나서 빠르게 사라집니다. 파도가 전혀 없는 듯 다시 바다가 잔잔해져요. 어떤 과학자들은 표면 해류가 강한 역풍과 충돌하여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록된 경우는 바람이 전혀 없었어요. 또 다른 버전은 따뜻한 해류와 차가운 해류의 충돌 때문에 이런 파도가 생긴다고 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이론은 파도를 형성하는 키네틱 뱀파이어리즘입니다.
특정한 자연 조건 하에서 파도는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는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모든 파도 중에 가장 큰 파도가 바로 뱀파이어 역할을 해요. 다른 모든 파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죠. 힘이 축적되면 흡혈귀 파도가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것이 파도의 충격력과 파도가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해 줍니다. 이 모든 이론들이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현상의 본질을 알지 못해요. 그래요. 로그웨이브가 선박을 바닷속으로 침몰시킬 수 있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에서만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런 파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이곳을 무사히 항해한 사람들 중 일부는 그곳에서 항해 장치가 불안정해졌다고 보고했어요. 나침반과 전자장치가 고장났고 신호와 무선 통신이 두절됐어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우주에서 버뮤다 삼각지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한 센서와 장치를 사용해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 복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예요. 국제 우주정거장의 우주비행사들은 버뮤다 삼각지대가 지구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은 태양의 입자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전자제품이 불안정해져요. 하지만 그런 고장은 인공위성과 다른 우주 물체들이 지구의 대기권을 비행할 때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기장이 약해진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항해를 방해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즉, 선박과 비행기가 이러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침반은 삼각지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자기 이상 현상이 항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이론은 빠르게 반박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정기적으로 이 지역의 자기 지도를 확인했지만 정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침반의 기능이 불안정한 이유는 이상현상 때문이 아니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지구상에서 진북과 자기극이 만나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예요. 진북은 지리적인 북극입니다. 자기극은 계속해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북쪽으로 곧장 이동하고 있어요. 때때로 이 극이 충돌하여 무편각선 현상을 일으킵니다. 만약 이 선에 위치하면 나침반은 이상하게 작동하면서 친정한 북쪽을 가리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곳에서는 많은 배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나침반을 사용했어요. 그들은 현대적인 항법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죠. 여러분이 1901년의 선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나침반이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육지에 도착하려면 항상 북쪽으로 항해해야 해요. 그러다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진입하게 됐어요. 나침반을 보면 화살표의 위치가 약간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 방향이 틀리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길을 잘못 들어서 결국 카리브해 지역으로 가게 돼요. 이 지역은 작은 섬들로 가득해요. 해저도 그리 깊지 않아요. 배가 좌초됩니다. 여러분은 갇혔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 지역에서 여러 척의 배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GPS를 가지고 있었다면 길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하게 육지로 항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는 이 지역에서 나침반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북극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더 이상 진짜 북극과 교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평각선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어떤 이유에선지 선박은 이곳에서 길을 잃어요. 이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가장 예상치 못한 설명에 도달했어요. 네, 이 지역에서는 가끔 선박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 바다, 자연이에요. 불행하게도 전 세계 곳곳에서 선박이 침몰해요. 버뮤다 삼각지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서양에는 더 많은 수의 선박이 사라지는 곳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심지어 침몰 사고가 빈번한 장소 상위 10위 안에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왜 아무도 다른 곳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건 사람들이 특정한 한 장소에 대한 동화를 썼기 때문이에요.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 항로 중 하나는 버뮤다 삼각지를 통과합니다. 통계적으로 침몰 사건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항해하는 배가 많은 곳이에요. 즉,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한 유일한 사실은 이곳에 폭풍이
많이 잦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쁜 날씨와 사나운 바다가 항상 배를 가라앉히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종종 허리케인이 이 지역에서 형성됩니다. 버뮤다 지역은 높은 대기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압력은 폭풍 구름을 버뮤다 삼각지대로 향하게 만들어요. 강한 바람과 큰 파도는 배를 침몰시킬 수 있고 번개는 비행기를 손상시킬 수 있지만 이곳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버뮤다 삼각지대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곳은 아름답고 그림 같은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